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모은 돈, 그 모든 것을 아내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돌아온 건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배신과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의외의 한 사람의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삶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저는 이미 눈을 떠 있었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지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세수를 하고 아내가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으며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제조업체에서 기계 정비사로 일했던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부품을 나르며 때로는 밤늦은 시간까지 고장난 기계와 씨름했지요. 허리가 아파도 손목이 결리고 어깨가 굳어도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의 따뜻한 밥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빠 오늘도 늦었네. 큰 아이가 숙제를 하다 말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일이 좀 늦어져서. 괜찮아요. 엄마가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피곤함도 있고 말이지요. 이 모든 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월급날이면 통장에서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 각종 적금을 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술 한잔 하자고 해도 다음에라며 미뤘지요. 제 개인적인 취미나 욕망은 뒤로 미뤄두고 오직 가족만 생각했습니다. 여보, 큰애가 학원을 하나 더 다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얼마나 들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요. 저는 잠깐 계산해 봤습니다. 이미 빠듯한 가게에 30만 원이 더 나간다면.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아이 교육이 우선이지. 그렇게 저는 점심값을 아끼고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도 자주 빠지며 돈을 모았습니다. 때로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도 했지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고마워했고 저는 그 고마움이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머리에도 하얀 것들이 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며 저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적금, 예금, 퇴직금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대출을 받아 샀던 아파트도 이제는 빚을 모두 갚고 온전히 저희 소유가 되어 있었지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아내가 통장 정리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오래 걸렸지.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고생한 아내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제가 직장에 다니느라 집안일은 모두 아내 몫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시댁 제사까지 모든 걸 아내가 감당했지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통장도 아파트 소유권도 모두요. 여보, 이거 좀 보세요. 저는 아내에게 각종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통장의 명의 변경 신청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들이었지요. 이게 뭐예요? 평생 고생한 여보에게 제 모든 걸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모든 게 여보 것입니다.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여보, 이럴 필요까지야.
아니에요. 평생 제대로 해드린 게 없잖아요.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남편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재산 이전이 완료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여보, 잠깐 이리 와봐요.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경직되어 있었지만 저는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내는 제 앞에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는 봉투였지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아내의 서명과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고 제가 서명할 자리만 비어 있었지요. 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도 각자의 삶을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웬 이혼 얘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지요. 평생 바쳐온 사랑과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재산은 왜 여보 명의로 옮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그게 편할 것 같아서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구나. 제가 퇴직하기를 기다렸다가 재산을 모두 넘기게 한 다음 이혼을 요구한 거구나. 아이들은 뭐라고 하나요? 아이들도 엄마 편이에요. 어차피 이제 다 컸으니까 아빠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떠나는 순간이었지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작은 원룸을 얻기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살던 집도 모두 아내 것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저는 정말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지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배신감과 억울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하지만 화를 낼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민수야. 정철이. 정철이는 제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가끔 술 한잔 하던 사이였지만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은 어떻게 들었는지 찾아온 거였지요. 야, 이 자식아.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있어? 정철이는 제 방 상황을 보더니 별말 없이 맥주 몇 캔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줬지요. 정말 어이가 없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다 주고 나니까 이혼하자고 하다니.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잘못한 거 없어. 너는 너무 착하게 살았어.
아니,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고 해야 맞나? 정철이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돈은 잃어도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어. 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저는 겨우 60살이었고 건강했고 일할 능력도 있었거든요. 정철이의 격려를 받고 나서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몸부터 추스를 자고 생각했지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바퀴도 제대로 뛰지 못했습니다. 30년간 기계만 만지느라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가며 한 달 후에는 공원을 3바퀴나 뛸 수 있게 되었지요. 운동을 하다 보니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아저씨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각자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요. 저도 이혼했어요. 애들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내가 이혼하자더라고요. 아, 저런 경우가 또 있네요. 요즘 그런 일이 많다던데. 운동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아저씨, 지역 복지관에서 목공 수업 한다는데 관심 있으세요? 목공요? 네. 저도 등록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혼자 하기엔 좀 심심해서요. 그렇게 저는 목공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으니까 손재주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밀한 목공 작업은 또 다른 영역이었지요. 하지만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묘하게 마음을 안정시켜 줬습니다. 목공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요. 저는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업도 듣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있어요. 독서 모임도 있어요? 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저희 나이에 맞는 책들로 선정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책 읽을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책을 읽으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지요. 이번 달 책은 어떠셨어요? 글쎄요, 주인공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책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겪은 일들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제가 평생 붙잡고 있었던 건 진짜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환상이었다는 것을요.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사랑한다면 돈이 있든 없든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들은 제가 모든 걸 내어주고 나니까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저에게 돈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운동도 같이 하고 책도 함께 읽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목공 수업을 6개월쯤 들었을 때 강사님이 제게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아저씨가 만든 소품들이 정말 예쁘네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우리 공방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실래요? 아르바이트요? 네, 초보자들 지도하는 일이에요. 아저씨는 기계 쪽 일을 하셨으니까 도구 사용법도 잘 알고 무엇보다 꼼꼼하시거든요. 그렇게 저는 목공 공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일이 즐거웠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처지의 중년 남성들이 오면 더욱 정성껏 도와줬지요.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보세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아저씨는 언제부터 목공을 배우신 거예요? 저요? 저는 작년에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종류의 만족감이었지요. 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몇 달 후 공방을 찾던 한 여성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혼자서 작은 책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혼자 사세요? 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아저씨는요? 저도 혼자 살아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아 공방에 나오게 된 거였지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가끔 수업 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떠났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저는 조금 다른 경우예요.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제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알겠거든요. 이혼하고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목공 공방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독서 모임이나 등산 모임에 참여했지요.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큰 아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빠, 나 결혼해. 결혼식에 와줄 수 있어? 2년 만에 받는 아이의 연락이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지요. 그래, 축하한다. 언제야? 다음 달 15일이야. 장소는 나중에 보내줄게. 결혼식장에서 옛 아내를 다시 만났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는? 아니, 이제는 전 아내는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셨네요. 응. 아이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지. 많이 달라지셨네요. 저는 그동안 운동으로 몸매가 좋아지고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어 확실히 예전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런가? 요즘 운동하고 있어서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전 아내는 아마 제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이혼을 결정했을지도 모르고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방에서 만난 그 여성분과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름은 미영 씨였고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내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중하며 사귀었어요. 저는 아저씨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모습이 좋거든요. 고마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등산을 가기도 하고 서로가 만든木工 작품을 선물하기도 했지요. 이전에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모든 걸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맞아요. 저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와서 깨닫게 되네요.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깊어져 갔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조용히 앉아 제 삶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木工 공방에서의 하루 일을 마치고 미영 씨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집에 돌아온 시간이었지요. 예전 같았으면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제는 책을 읽거나 내일 할 일을 계획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제 자신의 삶은 뒷전에 두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을 거예요.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혼자서도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른 채로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웠고 배신감에 몸부림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진정한 저 자신을 찾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전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저는 요즘 새로운 일을 하며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 베푸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편지를 보내고 며칠 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 잘 읽었어요. 당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도 미련도 완전히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1년 후 저와 미영 씨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은 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작은 파티를 열었지요. 축하해 민수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정철이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내가 잘한 거지.木工 공방 사람들, 독서 모임 사람들, 운동 모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저희의 새 출발을 축하해 줬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미영 씨와 저는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이전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지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요. 뭔가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가며 노년의 삶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옛 동네를 지나다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살았던 그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지요. 한때는 그 집이 제 전 재산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추억 속의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예전 같았으면 억울하고 분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지요. 지금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습니다. 작은 원룸과 약간의 저축, 그리고 목공 공방에서의 작은 수입이 전부예요.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나 부동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건강한 몸,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의미 있는 하루하루,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진짜 부라는 것을요. 요즘 공방에 오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저씨, 결혼하면 정말 힘든가요? 요즘 주변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날 30대 초반의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은 결혼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당신을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새겨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돈이 있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가 겪은 아픔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혼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은 뭘 해볼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예전에는 매일이 똑같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모험입니다. 미영 씨와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각자의 친구들도 있고 각자의 취미도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공방에서의 일도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사람들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때마다 뿌듯함을 느껴요. 돈을 위한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피곤함보다는 즐거움이 더 커요. 건강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충분히 잠도 자요. 이제는 아무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챙깁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으세요? 평생 모은 돈을 다 빼앗기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말이에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더 많은 돈을 갖는 것도 더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승리를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공방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미영 씨와 함께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러 갈 계획이에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평화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제 60대 중반이 된 저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저는 진짜 저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에 걸쳐 찾아낸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